니체는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삶과 사상이 융합해서 하나로 나타난 사람이 프리드리히 니체라고 그런다면 정말 훌륭한 철학자는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를 예리한 촉수를 들이워서 하나의 개념으로 포착할 수 있는 철학자만이 진정한 철학자입니다. 이거는 헤겔이 한 말인데요. 철학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개념으로 포착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때부터 어떤 개념이 유행하기 시작하느냐면 시대, 정신. 보통 독일어로 Zeitgeist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프리드리히 니체가 19세기의 시대 정신을 온몸으로 표현한 사상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있다가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19세기에는 정말로 대단한 철학자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러한 시대적 조류를 어떤 개념으로 포장을 하느냐 하면 의심의 합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모든 기득권의 세력, 모든 가치관, 여러분들이 신성시하고 여러분들이 믿어왔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의심의 학파이다. 나아가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경멸의 학파이다. 나 그거 우습게 본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오히려 해친다. 즉 대담함을 가르치는 학파라고 자기 스스로를 부릅니다. 그 다음 문장 한번 보세요. 일찍이 어느 누구도 악마의 적절한 변호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악마의 변호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별로 그거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 뭐 천사, 그러면 천사 쪽을 택하잖아요. 그죠? 악마 쪽은 택하지 않잖아요. 천사 쪽을 택하면서도 시선은 악마한테 가 있겠죠, 물론. 예. 신학적으로 말해서 신의 적이자 신을 소환하는 자로서 이렇게 깊은 의심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았다고 실제로 나 스스로도 믿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어느 학파에 속한다고요? 의심의 학파에 속한다. 그러면 이것이 프리드리히 니체에게만 적용되느냐? 19세기에 만연해 있던 흐름이, 분위기가 바로 의심이었습니다. 서스피션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상가 3명을 들겠습니다. 니체보다는 조금 일찍 태어났죠. 1818년에 태어나서 1883년에 죽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칼 막스. 예. 또 정신분석학을 정추한 1856년에 태어나서 1939년에 죽은 프로이트. 그 중간에 니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3명의 철학자를 의심의 학파라고 부릅니다. 마르크스는 뭘 의심했을까요? 마르크스는 헤겔의 정면으로 반기를 듭니다. 서양 철학은 어떤 전제 조건으로부터 출발했는지 아십니까? 이성이 세계를 지배한다. 뭐 세계가 좀 감성적이고 본능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이라고 보일지라도 실질적으로는 뭐가 지배한다는 거예요? 이성이 지배한다. 그랬더니 마르크스는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다. 정신의 세계는 실질적으로 물질 세계의 반영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유물론, 생산관계가 중요하다. 뒤집어 엎죠. 예. 프로이드는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의식적으로 판단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최근에도 노벨 경제학상을 탄 어느 심리학자의 주장에 의하면 우리가 아주 멋있는 남자를 보거나 아주 아름다운 여자를 볼 때 이렇게 사실은 감성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한답니다. 아, 나 저 사람 마음에 들어. 그 다음에 머리가 하는 일은 뭡니까? 그 판단에 대해서 정당화를 하는 거예요. 왜 좋아하지? 야, 얼굴이 예쁘잖아. 턱선이 정말 기가 막혀. 저 각선미 좀 봐. 아, 각선미까지도 안 되면 뭐야? 저 팔꿈치 봐. 어디에도 없는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예요? 실질적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생명을 지배하는 것은 뭐예요? 본능이고 충동이고 무의식인데 우리는 그것을 의식으로 착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프로이드는 너의 의식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 무의식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19세기는 문화사적으로부터 19세기 그러면 몇 년이에요? 1801년부터 시작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19세기는 1832년부터 시작한다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유럽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헤겔이 1831년에 죽고 독일의 대표적인 문호인 괴테가 1832년에 죽습니다. 헤겔이 죽고 나서부터는 사상가들이 혼돈에 빠집니다. 헤겔이 너무나 사상의 체계를 갖다가 완벽하게 정립을 해놨어요. 사실은 정치 철학, 역사 철학, 정신 철학 무슨 뭐 안 한 게 없어요. 예술 철학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헤겔이 죽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철학을 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던 학파들을 우리가 보통 청년 헤겔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누가 들어갔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칼 막스, 포여바크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죠. 이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을 맞췄느냐면요. 야, 세상을 움직이는 게 뭐야? 이성이야? 정신이야? 영혼이야? 이런 것보다는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게 직접적으로 무엇인가? 삶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청년 헤겔파를 보통 실천학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19세기의 핵심적인 흐름이었던 거죠. 여러분들 대표적인 명제 3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크스, 유명한 말을 했죠. 철학자들은 세계를 단지 다르게 해석하였다. 어떤 철학자들은 뭐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했는데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 세계의 급격한 변화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혁명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막스는 뭐예요? 이론보다는 실천에 훨씬 방점을 찍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또 프로이트는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네가 이성적으로 너의 삶을 갖다가 관장하고 주도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믿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너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충동이고 본능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충동과 본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주 재미있는 명제예요. 아주 제가 좋아하는 명제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집의 주인이 아니다. 재밌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우리 의식은 또는 우리 이성은 우리 자신의 집의 주인이 아니다. 그럼 우리 자신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고 우리가 통제할 수도 없는 수많은 감정들, 충동들, 본능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종합해서 프리드리히 니체는 뭐라고 그래요? 삶의 의지. 나는 그곳에서 항상 권력의 의지를 발견하였다. 삶이 있는 곳에서는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인식하고 자기를 확장하고 자기를 갖다가 표현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충동 같은 것이 있는데 이 충동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할 도리가 없으니 나는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나의 관점으로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권력의 의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권력의 의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내가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 사악한 시선, 진짜보다는 가짜가 많고 진리보다는 우상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우상과 허구를 만들어내는 것은 다름이 아닌 권력의 의지다. will to power이다. 물론 이 부분을 우리는 조금 있다가 조금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 운명을 안다. 언젠가는 내 이름에 어떤 엄청난 것에 대한 해상이 접목될 것이다. 지상에서의 전대미문의 위기에 대한 양심에 비할 바 없이 깊은 충돌에 대한 지금까지 믿어져 왔고 요구되었으며 신성시되었던 모든 것에 대한 거역을 불러일으키는 결단에 관한 해상이 아마 나의 이름과 결부될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떤 니체를 원하십니까? 신이 죽었다고 말하는 니체를 원하십니까? 허무지 시대를 네가 극복하고 진정한 삶을 살려면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
아모르 파티라고 외치는 니체를 원하십니까? 니체는 이름인데 니체가 불러일으키는 문제들은 다양하기 그지없습니다. 여기에 니체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프리드리히 니체가 맨 끝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다이너마이트다. 도대체 이렇게 말하는 철학자가 어디 있어요? 예? 나는 다이너마이트다. 예. 이제까지의 가치관을 뒤집어 엎고 다른 관점에서 보고 동시에 파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 새로운 관점, 새로운 세계관을 정초하고 정립하고자 치열하게 몸부림쳤던 사상가,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오늘 첫 강의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조금 니체의 삶의 분위기 또는 색깔 또는 니체의 어떤 살레움 이런 것들을 전달시키려고 노력을 하였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니체는 21세기 허무주의가 일상화된 완전히 세속화된 시대에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시 한번 질문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의 운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7번의 길을 걷는 프리드리히 니체는 우리에게 좋은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저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혹시 강의 들으시면서 불현듯 떠오른 질문도 좋고요. 그냥 단순한 정보도 좋고 혹시 물어볼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한 1년 전부터 철학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좀 책도 읽고 공부를 하게 됐는데 동양 고전 쪽은 좀 이해도 되고 재미를 느끼는데 서양 철학은 너무 어렵고 책을 읽어도 내가 뭘 읽었는지 전혀 머리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서양 철학을 공부한다 또 그런 어떤 좀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양 철학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냥 농담으로 우선 말씀드리면 저의 강의를 7번 들으시면 아마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는 프리드리히 니체가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동양 철학을 전공하건 서양 철학을 전공하건 철학을 공부하고자 하거나 또는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학생들 또는 사람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철학을 사상으로 접근을 하면 모든 철학은 어렵습니다. 그냥 머리로 우리가 접근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것보다는 문제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좋다. 근데 그 문제도 뭐냐면, 문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함께 살아가니까 정치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사회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는 모두 개인이고 또 사람이고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삶의 질문이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커다란 또는 절실한 질문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던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 철학에 한 걸음 쉽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를 모든 사상을 다 이해하려고 그러기보다는 나의 절실한 문제인 고독에 관해서 프리드리히 니체는 어떤 말을 했지? 이렇게 한 단계 확장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그 확장된 것들이 연결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상가의 이름을 들으면 무엇인가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거는 그 사상을 제대로 공부를 한 게 아니에요. 뭔가 떠올라야 돼요. 그렇죠? 이 떠오르는 것들을 이렇게 연결시키다 보면 자기만의 생각이 되는 거죠. 고독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철학은 끊임없이 소크라테스 한편에, 다른 한편에는 프리드리히 니체가 제기한 것처럼 끊임없이 왜? 라는 질문을 던지는 학문이거든요. 근데 서양 철학은 손쉽게 어떤 질문에 대한 정답을 제시하려고 그러지를 않습니다. 질문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그 질문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아마 찾아 들어가시면은 서양 철학을 훨씬 더 쉽게 아마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서양 철학이라는 것은 너무 사상 체계가 거대하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처음부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해겔을 읽지 말아라, 처음부터. 그러면 철학의 정남이가 떨어진다. 네. 근데 해겔을 읽지 말고 예를 들면 해겔의 특정한 문장을 좀 곱씹어봐라. 그러면 해겔이 좋아질 수도 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갖다가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옆에 끼고 다니면서 읽으려고 노력을 하지 말아라. 그러지 말고 인생이라는 것은 깊은 심연 위에 드리워진 밧줄. 서 있는 것도 위험하고 건너가는 것도 위험하고 뒤돌아보는 것도 위험하다. 우리가 언젠가는 다루게 되겠지만 이 문장이 무엇인가를 곱씹다 보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가 전혀 안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거죠. 제 대답은 아주 압축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존적 문제와 질문으로부터 출발하라. 이것이 저의 대답입니다. 네. 오늘 교수님 강의를 듣고 니체가 너무나 흥미로워졌는데요. 전 처음에 시작할 때 니체가 위험한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직장 생활을 15년 동안 IT 엔지니어를 하다가 지금 전업 작가로 도전을 하고 있는데, 그 위험한 삶을 산다라는 게 도전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럼 니체가 생각하는 위험한 삶이라는 건 어떤 건지 교수님을 통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좀 질문 내용에 저는 답변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제 독일어로 표현하면 좀 명확해질 수 있는데, 위험하게 살아라 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너의 삶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험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감히 사실 시도를 하지 못하잖아요. 늘 그 일상의 굴레로부터 구속되어 있어서 쉽게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삶을 하나의 도전으로서 받아들여라. 그런데 이거를 좀 미시적인 관점에 보면 나의 삶에 이제까지 지배적이었던 습관과 관습과 틀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위험한 삶이라고 그런다면, 좀 거시적으로 보면 어떤 특정한 시대를 관통하는 핵심적 가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어떤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그런 가치관으로부터 탈피해서 너만의, 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의 가치를 만들어라. 이것이 도전적인 삶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철학자, 가장 위험한 철학자, 가장 신비롭고 도전적인 철학자, 니체의 사상을 알아보기 위해 떠나는 모험의 여행은 순조롭게 떠난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프리드리히 니체가 만나게 될 여러 가지 풍랑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6개의 개념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의 문제가 되고, 또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문제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모든 기득권의 세력,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의심의 합파이다. 안전을 추구하는 곳에서는 지적 발전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삶은 또 다른 하나의 사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위험하게 살아라. 위험하게 살아라. 신은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독교계는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가장 초월적인 가치, 세속적인 가치다, 이런 거죠. 그것을 대변하였던 개념, 신이 더 이상 아무런 효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허무주의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21세기 현대인들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우리가 추구할 목적도 없고 가치도 없다고 그런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란 말인가.